안녕하세요. 네오 임플란트 유저 여러분. 저는 잠실의 연세하랑치과 대표원장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김아랑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핫한 무절개 임플란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실에 위치한 저희 치과 사진입니다. 10여 년 이상 되었고요. 밀링기를 사용한 지도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앞에 배처럼 보이는 구조물은 엑스레이 CT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왼쪽에 절개하는 전통적인 기존의 절개 임플란트 식리법이 있고요. 오른쪽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최병호 교수님께서 정립하신 무절개 임플란트 식리법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출혈, 부종, 통증 등의 부작용이 심한 기존의 임플란트 식리법에 비해서 출혈, 통증, 부종 등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파격적인 임플란트 식리법이었고, 현재 임플란트 식립 직후의 비교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출혈이 흥건한 절개 임플란트 식립 방식에 비해서 무절개 임플란트 식립법은 출혈도 없고 외상도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절개 임플란트를 식립법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치아 발치 전후에 치조골 및 점막에서의 혈액의 흐름을 표시해주는 그림입니다. 발치 전에는 치수 및 치주인대 등 치아 주변과 치조골에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좋은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치 후에는 치조골 내부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현저히 떨어지며 대다수의 혈액 공급을 치은 점막과 골막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대부분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있는 치조정 부위에는 그나마 치은 점막의 혈액 공급도 적은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를 절개하여 치조골의 블러드 서플라이를 공급하는 점막과 골막을 박리하고 거기다가 드릴링까지 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이종골 이식을 하고 데미지를 준 후에 수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러드 서플라이를 끊었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굶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치조골에 치은 점막과 골막을 거상한 후에 수처를 하면 골막, 치은 점막과 치조골 사이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다시 회복되는 데에는 약 일주일 가량이 소모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이 치조정 부위는 드릴링 데미지를 크게 입은 상태에서 치유에 필요한 영양 공급, 즉 블러드 서플라이를 일주일 이상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임플란트 식립 치조정 부위의 초기 골 괴사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도 아픈 상태에서 밥을 일주일 이상 굶으면 거의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치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 죽겠는데 밥을 주지 않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플랩을 거상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를 사진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날 동일한 부위에 하나는 플랩을 거상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요. 다른 하나는 무절개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한 달 후에 표본을 채취하여 봤을 때 플랩 거상한 쪽은 2, 3mm 정도의 본이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구멍이 뚫린 것도 보입니다. 이렇게 본이 흡수된 자리에는 그래뉼레이션 티슈들이 차게 되고 곧 세균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살아있는 것이 잘 붙는 임플란트의 특성상 이런 괴사된 조직이나 세균들도 임플란트와 붙게 되면 잘 떨어지지 않게 되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당뇨, 담배 등의 요인이 같이 작용하면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붓고 피나고 고름이 나오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거의 대다수의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건 뭐 치료도 잘 안 되고 계속 재발하고 환자들은 냄새나고 피나고 붓고 아프다고 계속 불평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전치부 본 디펙트 부위에 절개 후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 수술 후에
계속 본이 녹아내리고 염증 고름이 나와서 결국 환자와의 소송 끝에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업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는 엄청 골치 아픈 상황에 다들 예외는 아니실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학회나 임플란트 세미나에서 열심히 참석해서 공부도 하고 배운 대로 열심히 시술하였는데 이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였을까요? 플랩을 거상한 상황에서 골 이식까지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발생됩니다. 아까 골 점막을 거상하고 나면 치조골의 영양 공급이 끊어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정말 신비롭게도 우리 몸은 각자 살기 위해, 즉 블러드 서플라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치조골과 치은 점막 사이의 결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멤브레인이나 메쉬 없이 이종골만 이식하였을 경우 종종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왜 본이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만큼 치조골이 살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영양 공급이 끊어진 치조골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치은 점막을 끌어당기며 그 힘에 의해서 이종골 같은 이물질들은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죠? 그래서 이종골이 밀려나지 않도록 멤브레인도 약하니까 티슈 메쉬를 만들어 가지고 타이타늄 메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치조골에 살고자 하는 마지막 희망까지 차단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치조골 이식을 한 치조골이 협소하고 얇은 부위의 치조골들은 영양 공급이 더 많이 막혀서 아예 대부분이 괴사되거나 푸석푸석한 뼈들이 되어버리고 그나마 잘 보존해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사용할 수 있는 치조골까지 다 날려버려서 이는 곧 임플란트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실패와 무한 재수술, 본의 염증 반응 발생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전치부나 상악 구치부의 골 협소 부위에 임플란트 수술 자체를 꺼려하는 임플란트 포비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말입니다. 이들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무절개 임플란트입니다. 이 수루 사진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무절개 임플란트 식립 방식은 골막과 치은 점막의 거상이 없기 때문에 치조골에 공급하는 블러드 서플라이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치조골은 영양이 풍부한 상태에서 드릴링 등의 외부 저항에 잘 힐링할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 식립 후에도 치조골이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본 로스가 없게 됩니다. 이는 무절개 임플란트 식립의 장점인 출혈, 통증, 부종 등이 거의 없다는 초기 장점 이외에도 임플란트 주변 골과 점막이 거의 100% 완벽한 상태로 임플란트를 둘러싸게 되어 구강 내 세균이나 치태 등의 공격을 방어하기 쉽게 되어 초기 치조골 상실이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은 거의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임플란트 생존율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무절개 임플란트 방식으로만 임플란트 수술을 한 지가 17년에서 18년 이상이 되고 거의 16,000개에서 17,000개 이상을 무절개 임플란트 방식으로만 식립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팔로우하는 환자들 중에 임플란트 탈락은 전무하고 경미한 골 소실이 있는 경우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SCI 논문들로 검증이 된 이론과 저의 수많은 실전 경험으로 완벽하게 입증이 된 무절개 임플란트 술식을 여러분들도 부작용 걱정 없이 마음껏 시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본은 마이크로 CT상에서 분석한 SCI 논문에서도 당연히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율에서 무절개 임플란트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조직 슬라이드 사진은 플랩 테크닉과 플랩닉스 테크닉 사이의 수루 치은 조직 결과를 비교하는 SCI 논문상의 사진입니다. 왼쪽에 플랩 테크닉 쪽의 치은 조직은 스카가 발생하여 치은 열구가 플랩닉스와 비교해서 2배 이상 깊어졌으며 조직이 각화되어
기존에 갖고 있던 소혈관들도 관찰이 되지가 않습니다. 소혈관이 관찰되지 않으면 당연히 염증이나 세균 침투에도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그 플랩니스 테크닉 쪽의 조직 슬라이드 상에서는 절개 박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치은 열구가 각화되어 있지 않으면서 혹과 깊이도 깊지 않고 원래 존재하였던 소혈관들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은 조직이 살아있으며 마이크로파즈나 백혈구 등의 면역세포들이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의 침투의 저항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중에 어떤 환경에서 임플란트의 생존력이 더 높겠습니까? 저는 구강의과 수련의 시절에 최병호 교수님 지도하에 무절개 임플란트에 대한 연구와 SCI 논문 연구를 수십 편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은 임플란트 주변 골 소실량이 플랩니스가 더 우수하였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 골 유착률도 플랩니스 쪽이 70% 정도로 더 우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의 골 밀도도 골 유착률에 따라서 플랩니스 기법이 더 우수하였고요.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 혈관량을 비교해 봤을 때도 플랩니스 술식으로 했을 경우에 더 많은 혈관이 분포하고 그 다음에 더 적은 반응 조직이 형성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임플란트 주변의 열구 깊이도 플랩니스 쪽이 더 적기 때문에 연조직 염증 저항 능력이 플랩니스 테크닉이 더 우월하였습니다. 이상까지 비교해 본 임플란트 주변의 그 조직을 보호하는 양상에서 플랩니스 테크닉이 플랩 테크닉에 비해서 부작용이 훨씬 더 적고, 그러니까 플랩니스로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주변 조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상시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주변 조직이 거의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더 좋은 술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요. 플랩으로 수식을 진행하였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2, 3mm 정도의 본 로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본 로스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뉼레이션 티슈가 차면서 이 부분에서 나중에 몸에 염증이 몸이 안 좋거나 뭐 당뇨나 혈압 같은 그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배와 그런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염증이 계속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구덩이처럼 이제 움푹 파이게 되는, 구덩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움푹 파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로서 결국에는 임플란트 그 페일이나 이런 걸 가져오기가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본 로스가 아예 없게 되면은 임플란트 자체를 본이 다 감싸게 돼 가지고 외부에서, 그리고 잇몸도 아까 더 튼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들은 추가적으로 본 로스라든지 이런 게 잘 안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임플란트의 롱텀 그 석세술 레이시 엄청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15년 팔로업을 한 당시에도 본 로스가 거의 관찰이 됐던 환자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로스도 없고 페일도 없고, 그런데 이 플랩니스 테크닉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플랩 술식을 할 때 요새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술식 중에 요 뼈 이식을 하는 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저희가 SCI 논문을 쓸 때 뼈 이식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였어서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은 상악동 거상술 후 한쪽은 이제 뼈 이식을 하지 않고 다른 한쪽은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뼈 이식을 잔뜩을 한 모양입니다. 3개월 후에 표본을 체득하였고요.
이를 조직 슬라이드화 하였습니다. 한쪽은 뼈 이식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렇게 뼈 이식을 안 했었고, 그 다음에 한쪽은 뼈 이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잔뜩 진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뼈 이식과 임플란트가 잘 심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T를 찍거나 방사선 사진을 찍어도 이종골 이식이 되게 잘 되어 있다고 관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를 또 자세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랑 그 임플란트가 완전히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난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임플란트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 골 조직이 가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뼈 이식을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본 조직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임플란트 표면에 뼈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알갱이들은 방사선 사진에 나온 것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잘 박혀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임플란트 표면에 뼈가 붙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밑에서는 이제 뼈와 임플란트 사이에 강한 결합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밑에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뼈에서만 이렇게 여기다가만 심게 되더라도 임플란트와 뼈가 잘 붙기 때문에 윗부분에서 뼈 이식해 놓은 부분과 임플란트가 잘 붙지 않더라도 이 임플란트는 하기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윗부분이 뼈가 안 붙는데 이런 부분을 뼈 이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실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좀 의구심이 있으실 수도 있는 조직 슬라이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환자들에게 좀 데미지를 주면서 플랩을 거상해서 하고 있는 이 뼈 이식이 엑스레이 사진상에서는 임플란트와 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임플란트와 붙지 않고 허공에 좀 많이 떠 있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성공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 조직이, 밑에 실제로 살아있는 이 본 조직이 임플란트와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뼈가 얇게 남아있으면은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얇은 뼈를 갖고 있는 곳에서 얇은 임플란트를 2, 3mm만 뼈가 결합시켜도 성공한다는 걸 본 저로서는, 얇은 뼈가 남아있는 부위에는 가급적이면 본인 뼈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직경이 넓은 임플란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얇은 뼈와 임플란트에 접촉하는 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장기적인 임플란트의 생존율을 최대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임플란트 중에서는 네오 임플란트에서 나오는 7에 7mm짜리 임플란트가 가장 두껍고 표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질이 부족하거나 상악동 쪽에 본이 얇은 부위에 시술할 때 네오 7에 7mm짜리 임플란트를 최후의 보루로 항시 많은 양을 준비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스템이나 디오덴티움 등의 7에 7mm짜리 임플란트를 사용해서도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네오 7에 7mm짜리 임플란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이 폭 자체가 넓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임플란트를 사용해 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제 보루로 사용해 가지고 이 임플란트로 고정이 만약에 안 된다 이러면은 한두 달 정도를 그냥 발치 후나 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기다려 봤다가 그 이후에 이제 요 네오 7에 7mm짜리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다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까지 이제 이렇게 넓은 임플란트를 사용해서도 유지가 잘 안 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저로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악동에 뼈 이식을 이제 잔뜩 해놓고 얇고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잘 유지되다가 3에서 한 5년 후에 갑자기 임플란트가 결합이 깨지면서 임플란트가 통으로 빠지는 황당한 경험을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뼈이식이 잘 윗부분에서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좁은 한 2, 3mm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2, 3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본을 최대한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부피가 큰 임플란트를 사용해 가지고 무절개 임플란트로 심어 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 구강외과 수련회 때 사랑니 발치에 대한 무절개 사랑니 발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던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양쪽에 이제 같은 레벨로 묻혀져 있는 사랑니들을 동일한 날에 동일한 시간대에 동시에 양쪽을 사랑니 발치를 진행을 하였는데 한쪽은 기존의 방식대로 플랩을 거상을 하여 가지고 발치를 진행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치 잘 되었고요. 수척까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랩을 거상하지 않고 치아만 무절개로서 치아만 삭제하고 발치를 진행하였고 이를 이제 양쪽을 비교를 한 논문을 저희가 썼었는데 이제 3일째 팔로우한 모습입니다. 뭐 구강 내에서 봐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를 않는데요. 이를 이제 환자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스케일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양쪽을 붓는 거를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오른쪽 양쪽을 동일한 시간대에 발치를 한 건데 지금 한쪽은 아예 붓지를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쪽은 이제 플랩니스로 사랑니 발치를 한 쪽이죠. 이거는 이제 초진 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도 뭐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사랑니 발치를 하고 나서 3일째 이제 3일 후에 왔을 때 환자분들이 얼굴이 부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사진을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은 플랩을 거상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을 때 이렇게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붓는 양상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사랑니 발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플랩을 거상 안 하고 사랑니 발치를 한쪽과 플랩 거상을 한쪽에 사랑니 발치를 비교하는 사진을 저희가 좀 보여드린 겁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스티치아웃 할 때 네, 사진이고요. 플랩을 거상 안 한 쪽은 뭐 그냥 거의 평온하게 잘 아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대다수 이제 플랩 테크닉을 한 곳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처가 좀 벌어지면서 염증 소견이 아직 조금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일주일 후의 사진인데 플랩을 거상하지 않은 쪽은 뭐 아까 전에 보여드린 3일 후 사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요 평온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플랩을 거상한 쪽에 요 사랑니 발치를 한 쪽은 아직도 좀 부어서 살짝 이제 멍이 살짝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플랩을 열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잇몸 얼굴이 좀 많이 부어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랩니스와 플랩 이제 사랑니 발치 부분이지만은 저희가 한 20명 정도의 환자에게 이런 플랩니스와 플랩을 했을 경우에 통증과 붓기, 그 다음에 출혈, 통증 지속 기간, 만족도, 그 다음에 그 프로빙 뎁스를 7가지를 나눠서 저희가 평가를 다 해보았는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스케일법 10을 만점으로 했을 때 스케일법을 했을 때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랩니스로 사랑니 발치를 한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사랑니 발치를 하였는데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플랩을 거상한 쪽이,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시는 거죠. 이렇게 한 10 정도로 굉장히 좀 크게 느끼셨고, 붓기도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사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한 건데, 이제 플랩니스로 사랑니 발치를 한 데는 거의 안 붓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플랩을 제낀 쪽은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이 부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혈은 이제 저희가 수처를 둘 다 꼼꼼하게 했었기 때문에 뭐 출혈 양상이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통증 지속 기간도 플랩니스를 한쪽은 뭐 한 하루 정도 뭐 아프다 말았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은 플랩니스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도 거의 요 정도의 통증 지속 기간을 환자분들이 호소하게 됩니다. 하루 정도. 제가 보통 밤에 자기 전에도 약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밤에 약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의 아프지 않은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보통 플랩니스로 임플란트를 심거나 아니면은 그 무절개 임플란트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통증 지속 기간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뭐 절개를 하고 뭐 뼈 이식하고 하는 이런 플랩 테크닉을 했을 경우에는, 사랑니 발치를 했을 경우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많이 붓고 아프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많이 통증을 좀 호소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 환자분들의 이제 쇼텀 만족도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현재 조금의 만족도, 그러니까 현재의 만족도, 일주일 후의 만족도를 저희가 체크를 해봤을 때 당연히 플랩니스를 한쪽이 만족도가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8대 2 정도,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의 만족도를 보통 환자분들이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랩을 제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잇몸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빙 데스를 실시했을 경우에도 치조골과 치은 열구가 전혀 깊어지지 않은 원래 기존의 치은 열구의 깊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플랩 테크닉을 한쪽에서는 그만큼 더 치유 양상이 늦고 그런 뭐 좀 안에 소켓도 좀 더 깊이 이렇게 형성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대 7 정도로 3mm, 7mm 정도로 프로빙 데스가 더 깊게 나타나는 이게 이제 저희 요거는 다만 이제 무절개 임플란트도 이와 거의 유사한 이제 쇼텀 반응을 보이는 거 환자분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를 여러분도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무절개 임플란트가 아니고 무절개 이제 사랑니 발치로 조사를 하였음에도 요거랑 비슷한 요런 양상을 보였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초반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진인데요. 이거 이제 기존에 플랩을 거상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치족을 이식하고 이러한 플랩 테크닉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절개를 안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이런 무절개 임플란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으로나 아니면은 SCI 논문 베이스로도 기존에 있는 이런 절개 방식보다 무절개 방식이 여러 가지, 그냥 뭐 골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상에서 무절개 방식이 더 우수하였고,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의 만족도, 이제 쇼텀 만족도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무절개 방식이 더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셨고,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크다는 거는 여러분도 제일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에 그런 병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 굉장히 쉬운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임상 결과도 좋고 임플란트도 그에 따라서 훨씬 더 롱텀 석세스 레이트도 훨씬 더 높은 방식인 이런 무절개 임플란트를 굳이 절개를 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런 무절개 임플란트를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 치과 의사들이랑 같이 많이 얘기도 하면서
무절개 방식으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권유도 많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골 폭이 넓거나 아니면은 되게 뭐 무절개 골 상태가 좋은 부위에서 이런 무절개 임플란트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설명드린 대로 이 무절개 임플란트라는 거는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뼈를 보호하는 수식입니다. 뼈와 주변 잇몸 조직을 보호하는 수식인데,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더 이 무절개 임플란트를 많이 써야 되냐? 그거는 지금 여기 보는 것, 옆에서 보이는 것처럼 뼈가 골폭이 좁은 곳, 골폭이 좁고 골 양이 적은 곳, 그리고 골의 높이가 낮은 곳, 이런 부분에다가 무절개 임플란트를 써야지 그 남아있는 골을 유지해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뼈이식 그 사진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다가는 지금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방식을 보면은 본 디펙트가 있고 뼈가 낮은 곳에 뼈가 낮거나 디펙트가 있는 부분에 뼈이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이게 이제 지금의 굉장히 많이 강의에 나오는 주된 내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이 어차피 뼈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뼈가 안 되고 임플란트랑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디펙트가 있는 부분일수록 절개를 더 안 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역설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디펙트가 있는 부분이라도 충분히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뼈가 있기 때문에 그 뼈를 최대한 보호를 해서 무절개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그 디펙트 있는 뼈라도 외부에서 데미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유지하는 충분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작용도 없고 본 로스도 아예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갖고 있는 뼈만 갖고도 이 임플란트는 평생을 쓰기에는 전혀 부족한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악구치부처럼 하악구치부에서 염증이 많아서 치아 발치한 경우처럼 굉장히 이거 셀로한 부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더 얇은 임플란트를 사용해 가지고 그 본을 다 이용을 해 가지고 무절개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은 그 임플란트 이제 네오에서 보통 3.5mm짜리 지름 폭경 3.5mm짜리 임플란트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네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자인 자체가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임플란트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뼈에다가 무절개로 해서 요거를 심게 되면은 충분히 초기 고정도 얻을 수가 있고, 그 뼈와 결합이 돼서 이 뼈들과 잇몸 조직이 저항성이 굉장히 크게 되면은 그 임플란트와 뼈는 그냥 평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그렇게 막 뼈이식을 해서 뼈이식을 하면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 임플란트 주변에 상부 부위에 본로스를 유발을 해서 나중에 그게 이제 몸이 안 좋거나 하면은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임플란트 실패로 가게 되는데, 왜 그런 수식을 사용해서 이 되게 좋은 임플란트 수식을 자꾸 망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이 무절개 임플란트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수련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6,000에서 17,000 케이스 정도를 무절개 임플란트로만 모두 다 심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도 많았었고, 워낙 이제 거의 2만 케이스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상황을 다 겪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는 발치 후에 즉시 식립도 거의 다 무절개 임플란트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뼈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도 한 케이스도 이게 무절개 임플란트로 안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못 봤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절개 임플란트로 심은 다음에 롱텀 석세스율 레이트도 거의 뭐 한두 개 이상 빠진 거 없이 지금까지 심었던 게 계속 십몇 년 이상 유지가 되고 본로스도 없는 것을 다 확인을 하면서 지금 계속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무절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본 디펙트가 있는 부위랑 본 높이가 얇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 다음 강의라든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그런 거를 좀 들으시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도 이렇게 뼈가 얇거나 굉장히 어렵다고, 뼈이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에서도 무절개 임플란트로 충분히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절개 임플란트는 사실은 어려운 테크닉은 아니죠. 여러분도 본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했을 때는 어렵지 않게 하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테크닉은 아닌데, 골 폭이 좁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골 폭이 좁다거나 골 양이 많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무절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치부 폭이 좁은 치조골에 무절개로 심는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발치 후 즉시 식립. 발치 후 즉시 식립인데 어떻게 무절개로 심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전체 다수가 이제 무치아긴 치아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무절개로 심을 때 어떤 포인트에다가 어떻게 심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요런 부위들을 제가 앞으로 다음에 강의할 영상에서 천천히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서 여러분께서 요 네오 유저분들께서 네오 임플란트를 많이 이용해서 무절개로 심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늘 이번 강의까지는 여기 무절개 임플란트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절개 임플란트를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께 한번 지금까지 생각하고 배웠던 거와 다르게 무절개 임플란트를 가급적이면은 모든 케이스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나오는 영상에서는 무절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전 테크닉, 발치 후 즉시 식립, 뭐 이런 실전 테크닉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